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2회 TAT 1급 A형 실무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운영, 재무보고, 법규 준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제 환경은 내부 통제 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조직 체계 구조, 내부 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 인력 운용 정책, 교육 정책, 그리고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등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5가지 중에서 통제 환경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해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면 4번이 틀렸죠. 통제 활동은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니터링이지요. 그래서 4번이 설명이 틀렸군요. 그러면 통제 활동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조직 구성원이 이 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을 우리는 통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항공은 2022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식이 필요한데 이 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면 되죠. 액면금액의 현재 가치 하고서 더하기 거기다가 이자 있지요.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이 2가지를 보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유효 이자율이 12%였을 때 기간 말 1원의 현재 가치 3년 만기라고 했으므로 0.71178 그거 한 가지 더해 주셔야 되겠고 액면 이자는 100만 원에 10%를 주기로 했어요. 표시 이자율이.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겠죠. 거기에 연금 1원의 현재 가치는 2.40183이 되겠습니다. 즉 계산기 없이도 여기는 71만 1,780원 나오네요. 곱해보시면 그렇게 하고 이 뒤쪽은 24018 쌈 해가지고 곱해보시면 해서 2가지를 곱해보시면은 금액이 앞자리가 951883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약간의 끝점은 맞지를 않았지만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금액이 살짝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랬군요. 여기가 88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63이고 그 다음에는 이쪽은 9가 되겠네. 하나 더 올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다. 3번 항공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오류를 수정해서 2022년도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이러한 문제들도 간단한 공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식은 요 차변 쪽에는 성급이 올 수 있고 대변엔 선수가 오지요. 그리고 미수와 미지급이 올 텐데 이때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애들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그래서 요 선급과 미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해준다는 거죠. 더하기. 그리고 선수와 미지급은 빼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 1년분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90만 원이 1년 거기 때문에 나눠보시게 되면은 7만 5천 원 나오겠군요. 7만 5천 원. 9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7만 5천 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23년도 4월 30이니까요. 넉 달분, 즉 2023년도 1월, 2월, 3월, 4월 넉 달분이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선급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 부분은 뭐 한다? 더해 주셔야 되는 더하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밑에 장기차입금 나왔습니다. 이 장기차입금도 1,000만 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곱하기 몇 퍼센트? 연이율 3%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만 원 나오는군요. 30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연이율이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또 12달로 나눠주셔야 되겠나요? 이게 30만 원이다. 그럼 나누기 12다 해서 한 달에 얼마냐? 25,000원이 나오는군요. 월 25,000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2022년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즉 9, 10, 11, 12 넉 달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4를 찍어 보시면 10만 원만큼이 되겠는데 저 10만 원은 미지급이죠. 미지급. 그래서 또 비용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선급과 미지급 중에서 선급은 더하기, 이건 더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고 미지급은 빼야 된다 그랬으니 결론적으로 30만 원에서 10만 원만 빼시면 20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죠. 1,020만 원. 답은 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수정후 단기순이익은 2번이다. 1,020. 다음이요. 4번 되겠습니다. 항공의 매출 채권 관련 자료입니다. 2022년도 결산 시 인식해야 될 대손 상각비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 60만 원 및 대손 충당금이 2만 원 있다. 저러한 것들은 T 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T 계정을 이용하셔가지고 T를 딱 그려서 하나는 매출 채권이고요. 하나는 대손 충당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다음 거는 또 이쪽은 대손 충당금 대충 써볼게요. 그랬을 때 매출 채권은 차변에 기초를 남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1월 1일자에다가 기초가 60만 원이 있었어요. 60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부채 성격인지라 대변 쪽에다 기초를 쓰십니다. 2만 원. 오케이. 자, 2022년도 총 예상 매출액이 3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은 발생 금액은요. 이렇게 차변에다가 300만 원 쓰시면 되겠군요. 2022년도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요 220이 있으면 회수 금액은 또 이쪽에다 쓰시는 거니까요. 220만큼 이쪽에다 대변 쪽에다 썼고요. 회수 금액. 그런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못 받게 된 것은 여기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만 원에 대해서는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여기다 또 썼겠군요. 현재 충당금 금액은 2만 원에서 만 원 써서 이제 만 원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겠고, 그런 상황에서 12월 31일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12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군요. 120만 원이 추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차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뭐가 나오느냐면 이쪽에 지금 차변의 합계가 360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360이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로서 지금 현재 기말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360만 원에서 요 금액 상단부에 있던 221만 원을 빼주시면은 여기가 139만 원이어야 하는데 지금 12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면 얼마만큼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139만 원에서 지금 회수 가능한 게 120만 원이라고 하니 빼서 보시면요. 19만 원만큼이 나오지 않겠어요. 120만 원을 딱 하니 빼보시면은 19만 원만큼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충당금이 만 원이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2만 원에서 만 원은 지금 현재 대손 처리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만큼만 상각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느냐? 18만 원이네요. 정답은 18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2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5번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항공의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12월 31일자 회계처리 옳은 거 찾아보시겠습니다. 토지를 6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월 10일자에. 그랬는데 2021년도에 토지가 6,500원으로 재평가되면서 우리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분계가 있었겠군요. 차변에는 토지 500만큼 늘었어요. 대변 쪽에는 재평가 해서요. 재평가 잉여금 해가지고 500 이렇게 잡았겠군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12월 31일자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가 5,800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6,500으로 지금 우리 토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5,800이 갔으니 어떻게 되겠다? 반대편 대변 쪽에다 써볼까요? 대변 쪽에 토지가 700만큼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토지가 줄어들었고요. 이때 대변 쪽에 있던 저 재평가 잉여금 500만큼에 대해서도 재평가 잉여금 500에 대해서도 일단 빼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이거부터 정리해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200에 대해서는 재평가 손실, 요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요. 요렇게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하고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지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다. 정확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 금액이 증가했다. 그랬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가산하고 그랬어요. 즉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으로 일단은 가산해 놓고, 만약에 금액이 감소했다 그러면 재평가 손실 계정으로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잉여금이 있다면 잉여금 먼저 상계해서 빼버리시고요.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재평가 손실은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6번, 다음은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말 재고자산 평가 시 종목별 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 80%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원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계산하는 게 달라지니까요. A 상품하고 B 상품의 기초 재고액은 250, 단기 매입액은 3,000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더하셔가지고 기말 재고 금액을 빼시면 되는데,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재고 수량으로요. 실제 재고 수량 거기다가 곱하기 원가를 곱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단위당 원가가 아닌 실제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원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 수량이 A 같은 경우에는 900개군요. 900개. 거기다가 곱하기 실제 원가는 900원은 단위당 원가고요. 이걸 판매할 때 900원에 팔지만 추정비가 100원이 있어요. 즉 800원에 판다는 거니까요. 800원으로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되겠고요. B의 경우에는 지금 수량이 850개고, 그리고 실제 원가 금액을 곱할 건데 700원이잖아요. 단위당 원가는. 그런데 판매할 때 800원씩 팔면서 단위당 추정 판매비가 50원이 있어서 750원에 팔기 때문에 저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700원을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개 곱하기 800원 해서요. 자, 얼마가 나왔다? 계산해 보시면 72만 원 나왔어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850개 곱하기 700원 해서 59만 5천 원 나왔군요.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해 보시면요. 얼마가 나오느냐? 더하기 72만 원까지 더해 보시면 131만 5천 원 되겠습니다. 해서요. 이걸로 갖다가 바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 이 80%가 원가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차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셔야 되는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을 갖다가 빼주셔야 되죠. 여기서 빼주셔야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원가성이 없는 것은 빼버리셔야 돼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100개 차이 나잖아요. 100개 감모가 있었어요. 100개. 거기다 금액은요. 900원씩
900원씩 계산하시는 거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차이가 50개 차이가 나잖아요. 50개 곱하기 여기는 또 700원이에요. 700원 하신 가운데 요 지금 현재 감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80%가 원가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80%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쪽은 9만 원 나왔고요. 이쪽은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해서 125,000원이지요. 125,000원에 125,000원의 80%를 계산해 보시면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그래서 10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전체적인 공식을 보셨을 때 250만 원, 250만 원 기초에다가 거기다가 3천만 원 더해서 빼기 131만 5천 원에서 10만 원도 한 번 더 빼셔야 돼요.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얼마더라? 3,100. 자, 10만 원 뺀 것까지 해서 3,100. 자, 085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설명이 옳지 않은 사람은 1번 현진,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인식을 한다. 벌써 틀렸어요. 요거는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바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하지요. 세 번째, 단기 할부 매출은 제어를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뭐 돈 받았냐 이런 게 아니고 인도를 하면은 그 즉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상품권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상품권 팔았다 그래서 수익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되거나 혹은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요.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품 포장지의 수입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1000cc 초과 차량이므로 이건 공제를 못 받겠죠. 당연히 공장 건물 임차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니까요. 그러나 소모품을 구입하고서 이 영수증 수취를 했군요. 그러면 받으실 수가 없겠지요. 고로 2,200만 원인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번이다. 9번 다음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게 말한 사람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이지.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벌써 틀렸죠. 공급받는 자는 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적 꼭 기록을 해야 되는 기재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모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유형 12번 하고요. 유형 16번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지요. 그럴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6번은 직수출 해당이 안 되지요. 발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10일까지는 이 담당자 있죠? 거래 담당자에게 보내줘야 되고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일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1번이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10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항공인 씨의 2022년도 소득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걸러내야 되는 게 있다면 종퇴양 해서요.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는 별개로 분류되는 과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이나 양도처럼 몇십 년씩 혹은 몇 년씩 이렇게 갖고 있다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은 종합에다가 합산하시면 안 되죠. 근로소득 금액은 들어가야 되겠고 사업소득 금액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타 소득 금액 중에 30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종합으로 간다는 거죠.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질 않았으면은 분리과세 되겠군요. 그랬을 때 합산을 해보시면은 3,400, 3,750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공인 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영리 내국법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이래요. 즉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25%의 이자 자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되죠. 자, 이자가 이렇게 지금 1,000만 원이 발생했으면 25%니까 250만큼이나 나오겠네요. 그 다음 고용 관계가 없이 일시적으로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일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기타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일단 60%가 필요 경비이지요. 즉 40%만 과표가 잡히겠습니다. 40%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20만 원에 기타 소득은 20%가 세율이에요.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20% 계산기를 톡톡 두드려 보시면요. 24만 원 나오겠군요. 세금이 24만 원. 자, 그 다음입니다. 영리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국법인이었고,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세율이 14%이다 보니 계산해 보시면요. 70만 원 나오는군요. 7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 24만 원, 70만 원 다 더해 보시면 344만 원 나오는군요.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에 대해서 25%다. 금융업체였으면 14%였을 건데 지금은 25%.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강연료에 대한 것은 60%가 필요경비니까 40%만 과표 잡아서 120에 20%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다. 현금 배당금은 10%다. 계산해서 344만 원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적용 대상 금액이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근로자 본인의 벌써 1번이 정답인가요? 그러면 성형수술비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틀렸네요. 대학교까지밖에 안 되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110분의 100이죠. 해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결국은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13번입니다.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회계 처리 중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한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내 것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그랬습니다.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잘 처리했네요. 세무 조정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잡았으니까요. 우리 거를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팔았을 때 우리는 수익과 비용으로 매출액은 잡으시고 매출 원가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죠. 2번에서 문제되는 게 기간 경과분 정기예금 이자 수익인데 이걸 수익으로 계상했다. 그러면 입금 잡으신 건데요.
이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원천징수. 원천이라는 것은 우리 이자 주는 곳에서 세금을 떼었어요. 그런데 또 입금 잡으시면 우리 또 법인세 계산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요.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러면은 입금 잡으시면 안 된다. 기간 경과분 은행 이자 있죠. 비용 계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 할부 매출을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대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세무조정 필요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부분 중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금 불산입이 돼야 되는 것이다.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소득 처분이 유보인 것은 정답은 빤히 보입니다. 대성 충당금의 한도 초과액 이거 같은 경우는 유보이지요. 유보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어떤 일시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접대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고 이 임차료도 이미 나간 것입니다.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고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대표이사 상여가 되겠지만 원천징수 상당액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건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군요.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된 부분은 소득 처분을 유보로 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항공의 제12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은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법인세 비용은 이거는 송금불이지요. 이거 지금 법인세 비용 계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태 주셔야 되겠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 부분은 인정이자 부분까지도 보태서 다 더해 주셔가지고 입금으로 보셔야 되는 애들이죠. 송금불산입이나 결국 송금불산입이 입금인 것이니까요. 합쳐버리시면 되겠는데 이때 정기 매출액을 단기 매출액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단기 거가 아니니까 빼야 되죠. 매출액은 빼고 대신에 이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이 나는 400만 자 빼주시든지 일단 빼고 더하시든지 해서 다 계산해 보시면요. 3천에다가 600, 500, 4100, 4400에다가 결국은 여기 있던 차이 나는 400만 빼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 4천만 원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겠지요. 오케이.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이다. 왜냐? 이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용 잡아갖고 빠졌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에서는. 그래서 다시 보태주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되면은 비용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그것도 더해 주셔야 되겠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금 잡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고 정기거 매출액은 이번 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적용되면 안 되니까 매출에선 빼주고 원가는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